안녕하세요. 작은 손길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그 일은 언젠가 내게 배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최근 그 말의 속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사연 채널을 자주 듣는 애청자로서 때로는 슬픈 사연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속 시원한 사연에 박수를 치기도 하면서 다양한 사연들에 공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공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지금부터 제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밑에는 2살 터울의 여동생과 4살 터울의 막내 남동생이 있었죠. 저희 어머니께선 조금 특별한 분이셨어요. 성인의 지능보단 조금 낮은 정신지체 3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가족을 위한 책임감이 넘치시는 분이셨고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일터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어머니와 저희 3남매를 꼭 안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왔어. 사랑하는 우리 보물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냈어? 별일 없었고? 다녀오셨어요, 아빠? 우와, 맛있는 냄새. 아빠가 오는 길에 옛날 통닭 사왔지? 오랜만에 다 같이 둘러앉아 먹고 싶어서 3마리 사왔어. 자, 어서 상 펴자. 이런 건 따뜻할 때 먹어야 제일 맛있는 거 알지? 항상 아버진 퇴근길에 빵이며 통닭이며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사가지고 귀가를 하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큰 행복을 누리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저희 집에 날벼락 같은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건 제가 8살이 되던 무렵쯤이었어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던 중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로 인해 머리를 심각한 수준으로 다치셨다는 것이었죠.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고 나셨을 때 머리부터 부딪히셔서 현재 뇌 쪽 부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선 급히 수술을 진행해 보긴 할 텐데 이대로라면 기적처럼 의식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오셨지만 뇌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정신지체 1급은 2급이나 3급에 비해 유아 정도의 지능을 가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다정했던 아버진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침을 흘리기도 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하고 저희 남매는 그런 아버지가 낯설어 자주 눈물을 보이곤 했어요. 집안 생계를 책임졌던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젠 어머니께서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미약한 정신지체 상급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기에 취업도 잘 되질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겨우 한 공장의 생산직으로 들어가 업무를 하셨고 그렇게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5 식구가 근근히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것보다도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도 속상했던 건 아버지에 대한 동정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병원에 다녀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집 아저씨께서 아버지를 보시곤 혀를 찝찝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휴, 어린 자식들이랑 마누라만 불쌍해졌네. 니네 아빠 차라리 요양원 같은 곳에다가 보내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아빠 품에 끼고 살면 네 인생만 불쌍해진다. 나중에 결혼도 못해. 누가 이런 아버지 있는 집에 시집장가를 오려고 하겠냐? 아저씨,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다고 해서 말까지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사정도 정확히 모르면서 함부로 불쌍하다 이야기라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제가 가족들을 챙겨야 한다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녀였던 제가 동생들과 아버지의 끼니를 챙겨드려야 했고 집안 살림도 모두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 다녀왔더니 동생들이 제 옷을 잡아당기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쌀도 없고 라면도 없고 반찬도 다 떨어졌어. 뭐? 벌써? 깜짝 놀라 찬장도 열어보고 창고에 있는 쌀독도 열었는데 정말 텅 비어있는 겁니다. 고작 8살 난 아이가 수중에 쌀과 라면을 살 돈이 있었을 리도 없고 집안 어느 곳에 돈이 있는지도 몰랐기에 저는 고민을 하다 결국 염치불구하고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쌀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집에 쌀이 뚝 떨어져서요. 어머닌 지금 일을 나가셔서 연락도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해서. 어머, 그래? 있어봐. 아줌마가 좀 챙겨줄게. 너희 혹시 집에 반찬은 있니? 아니요. 아주머니께선 저희 식구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쌀과 반찬 몇 가지를 챙겨 조그만 종이 가방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아주마 집으로 찾아와. 쌀이든 반찬이든 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어린 마음에 남의 집에 가서 쌀과 반찬을 얻어오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그날 처음으로 저희 집 상황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어차피 원망을 해도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시간이 흘러 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동생들을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이 더욱 늘어나게 됐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못해서 종종 빨래를 깜빡하거나 혹은 수저통 씻는 걸 깜빡하는 등 빠뜨리는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교를 하던 길에 남동생이 웬 덩치가 큰 남자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인지 하며 달려갔는데 그 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부모님 아픈 분들이시라며? 뭐라더라? 얘네 아빠 말도 못하고 약간 어린애 같다고 했었는데. 야, 너 진짜 불쌍하다. 그럼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도 못 가겠네? 우리 엄마 아빠 아픈 사람들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도 가족끼리 놀러도 가고 그러거든? 야, 얘 표정 봐봐. 진짜 가관이다. 사진 찍어놓자, 사진. 남동생은 조롱하는 그 남자애들을 향해 울먹이며 소리를 질렀고 그 남자애들은 그런 동생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웃기 바빴습니다. 저는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주변을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을 붙잡아 상황을 설명드린 후 그 아이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이 녀석들!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약한 친구들 괴롭히면 안 되지. 확실히 어른은 무서운 건지 아저씨가 그곳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다가가려고 하자 동생을 괴롭히던 남자아이들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쳤습니다. 저희 동생에겐 온갖 조롱을 다 하더니 어른의 한마디에 저렇게까지 도망가는 꼴이 굉장히 우습더군요. 저는 소리를 질러주신 아저씨께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한 다음 혼자 우두커니 서서 울고 있는 동생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이게 다 누나 때문이야. 엄마가 바쁘고 아빠가 편찮으시면 누나인 내가 널 잘 챙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런 소리나 듣고 누나가 미안해. 누나가 왜 나한테 사과를 해. 우리에 대해 잘 모르면서 뒤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누나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았던 동생은 되려 저를 안아주면서 울지 말라고 다독여줬습니다. 그럴 땐 남동생이 저보다 훨씬 낫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동생들을 더욱 더 신경 써서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물은 물론이고
수저통도 항상 씻어서 챙겨놓고 빨래도 꼼꼼하게 해서 냄새가 나지 않게끔 했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이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이 악물고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이런 일상에 익숙해진 지 6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저희 집에 한바탕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주말이라 오래간만에 집안 청소라고서 잠깐 동안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절 굉장히 급하게 깨우더군요. 언니, 큰일 났어. 아빠가 집에 안 계셔. 뭐? 무슨 소리야? 아빠가 집에 안 계신다니. 모르겠어. 나도 방 안에 있어서 몰랐는데 물 마시려고 나와보니까 현관문은 활짝 열려있고 슬리퍼는 한 짝씩 사라져 있어. 아무래도 아빠 밖으로 나가신 모양이야. 아버지가 청소를 위해 현관문을 잠시 열어놓은 사이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가버린 것이었어요.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죠. 우선 전 경찰에 신고부터 한 다음 여동생과 정신없이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실종이 되면 동선 파기 힘들어 찾기가 힘들다던데 아버지도 그러면 어떡하지?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자책을 하던 그 순간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학생, 아버지 찾았어요. 여기 삼거리 쪽에 있는 땡땡 베이커리인데 거기로 오세요. 아버지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곳은 다름 아닌 빵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급히 빵집으로 달려가 보니 아버진 신발을 짝짝이로 신으신 채 빵집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빵을 굉장히 맛있게 드시고 계셨어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절 보신 사장님께서는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혼자 계속 하시면서 돌아다니고 계시길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선 가게 안으로 모시고 빵이랑 음료수도 드리면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었어요. 가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무사히 찾았고 가게에도 피해를 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괜히 울컥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빵을 맛있게 드시고 있는 아버지께 다가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때문에 이게 뭐야? 괜히 경찰관 분들도 고생하시고 빵집 사장님도 신경 쓰느라 장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우리도 놀래서 온 동네 아빠 이름 부르면서 찾으러 돌아다니고 아빠, 나도 힘들어. 제발 좀 나 속상하게 좀 안 하면 안 돼? 한시라도 좀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제가 엉엉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아버지도 깜짝 놀란 듯 드시던 빵을 떨어뜨리시곤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우는 아버지를 안고 달랬습니다.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고 말이죠. 다행히 아버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저희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고 그날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꼭 성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대학은 저희 집이 학자금을 보태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저는 학점을 관리하고 자격증도 딸 수 있는 만큼 다 따고 그렇게 졸업만 하면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오직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매번 서류 전형에선 합격을 했지만 면접을 보러 가는 회사마다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고 직무에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 경력만 수두룩이란 이야기를 대놓고 듣기도 했으며 어떤 회사에선 제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학 성적도 괜찮고 아르바이트 경험도 다양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 워낙 그쪽보다 능력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원 나와도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취업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무튼 결과 나오면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게 퇴짜를 놓은 회사가 무려 12군데나 된답니다. 이번엔 붙을 수 있겠지, 예감이 좋다 생각했던 곳에서 모두 다 떨어지니
뭔가 허탈하더라고요. 최대한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 힘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7.8기 정신으로 일어서보자 마음을 먹었던 어느 날 여동생이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 우리 엄마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엄마? 아이, 엄마가 왜? 울지 말고 너 똑바로 말해봐. 얼마 전에 엄마 건강검진 받으셨잖아. 기억나지? 그런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야. 보호자랑 같이 와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집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라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갔는데 그런데 엄마 위쪽에 종양 한 개가 발견이 됐대. 그런데 사이즈도 크고 악성이라서 이 정도면 위암 2기 정도로 봐야 한다고. 수술이랑 항암 치료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위암 2기라는 말에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3기나 4기가 아님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함께 받아야 했기에 그 과정들이 무척이나 힘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동생의 말에 저는 급히 집으로 갔고 소파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꽉 끌어안았어요. 엄마 그동안 통증도 없었어? 많이 불편했을 텐데 어떻게 참았어? 하나도 안 불편했어.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는 정도였어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암인 줄은 몰랐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요즘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이 정도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했어. 수술 받고 치료도 받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는 속상한 마음에 울고 있는 절 오히려 다독여 주셨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런 시련까진 주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우선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면접을 다니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류를 준비해가도 뽑히지도 않았고 이제 곧 병원비며 수술비, 약값 등으로 지출이 늘어날 거라는 걸 생각해서 우선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면서 계속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짧게나마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돈을 벌었고 그 돈은 모두 어머니의 병원비에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시고 치료에만 매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페 기간제 아르바이트가 끝나던 날 저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던 중 우연히 국밥집 공고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지간한 아르바이트는 다 해봤지만 국밥집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바로 문자를 남겼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면접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국밥집은 정말 유명하기로 소문이 난 곳이었어요. 연예인들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했고 방송 출연도 꽤 많이 해서 한번 먹어보려면 1시간은 기본으로 웨이팅을 해야 하는 곳이었죠. 사장님께서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가게 넓기도 하고 손님들도 많아서 일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괜히 하다가 도망이라도 가면 곤란하니까 솔직하게 말해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이겨낼 자신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 아주 좋은데요. 그럼 앞으로 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일 9시 반부터 나와요. 오픈 준비부터 배워야 하니까. 그렇게 저는 다음날 아침부터 곧바로 국밥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가게는 오픈부터 시작해 마감을 할 때까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들었어요. 유명 연예인들도 올 때마다 꼭 들렀다 가는 국밥집인데다 이미 입소문을 탈대로 타서 유명해진 덕에 사람이 끊이질 않았던 거죠.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바쁘고 정신이 없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가끔 찾아오는 연예인들도 보고 사인도 받고 또 방송 촬영하는 것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더불어 인생에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거기 우리 서빙하는 아가씨 몇 살인가? 애인은 있어?
만약에 없으면 난 어때? 내가 이런 국밥집에서 허드렛일하면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게 해줄 수 있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제 나이가 젊다 보니 하루에도 몇 명씩 이런 더러운 농담과 추파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의 앞치마 주머니에 자신의 번호가 적힌 쪽지를 넣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휴대폰 배경화면을 가족 사진으로 해놓고서도 제게 더러운 농담을 던지는 아저씨도 있어 한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정 있는 사람한테 조금도 관심 없어요. 국밥집에서 할 일 없이 여자 종업원한테 추파 던지실 시간 있으시면 그 시간을 가족들한테 좀 투자해보세요. 그럼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소리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종업원 교육을 뭐 이따위로 시켜놨어? 저희 직원이 맞는 말 했는데 왜 그러세요? 사장님, 저번에도 저희 가게 와서 다른 종업원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 있죠? 그 직원이 사장님 고소하네 어쩌네 난리치는 거 제가 겨우 달래놨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로 저 골치 아프게 하실 겁니까? 자꾸 그러시면 저도 사장님 영업 방해로 신고합니다. 식사하러 오셨으면 식사만 하고 가면 될 텐데 뭐하러 자꾸 여자 직원들한테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내가 이 가게에서 국밥이랑 수육, 소주 팔아준 것만 해도 200만 원이 넘을 텐데 어떻게 귀하게 모셔야 할 단골 손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에이, 다시 내가 이 가게 오나 봐라. 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사장님이 안 팔아주셔도 저희 가게는 충분히 장사 잘 되는 가게니까 다시 오지 마십시오. 괜히 손님의 심기를 건드렸다며 혼이 날 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되려 진상을 피우는 손님을 쫓아내고서 제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잘했어, 지혜씨. 원래 이런 건 똑부러지게 말을 해야 돼. 의사 표현을 안 하면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착각을 하거든.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음 그렇게 소리 질러.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날 부르고. 알겠지? 네, 사장님, 명심할게요. 그렇게 국밥집에서 열심히 일을 한 지 어느덧 1년 정도가 흘렀을 무렵쯤이었을까요? 스스로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들락거리셨던 어머니께선 항암 치료를 마무리 짓고 추적 관찰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병원에서 이야기해 주길 그래도 그나마 일찍 검사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 아픈 거 치료 다 끝났대.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찾아와서 그 나쁜 병들이 엄마한테 찾아왔나 안 찾아왔나 꾸준히 살펴보기만 하면 된대. 그동안 독한 치료한다고 머리도 빠지고 밥도 못 먹고 너무 고생했다 우리 엄마. 아니야, 고생은 네가 다 했지. 난 그냥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치료만 받았을 뿐인데. 에이, 내가 무슨 고생을 해. 아픈 사람이 고생했지. 엄마, 이제 얼른 집에 가자. 앞으로 내가 옆에서 꾸준히 건강관리 해줄게. 알았지? 어머니께선 제 손을 꼭 잡고 그저 웃어 보이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었어요. 이런 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며칠 후 전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평소랑은 달리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손님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오늘은 날이 너무 추워서 장사가 잘 되진 않겠구나 생각하던 그 순간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웬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추운 날 할머니의 행색은 겨울 복장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얇고 남루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기운이 없으신 건지 말 한마디 꺼낼 기력도 없어 보이시는 할머니께선 제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여기서 국밥 한 그릇만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여기
내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갈게요. 며칠 뒤에 꼭 국밥값을 들고 찾아올 테니까 어떻게 딱 한 그릇만 얻어먹을 수 없을까요? 한눈에 봐도 끼니를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 같았어요. 말 한마디를 하시기도 힘든 건지 겨우겨우 목소리를 쥐어 짜내시는 듯한 모습에 마음이 아프더군요. 솔직히 제가 이 가게 사장이었다면 아주 당연하게도 할머니께 국밥을 한 그릇, 아니 10그릇이라도 무료로 내어드렸겠지만 전 그저 이 가게에서 일을 하는 일개 직원의 신분이었고 무엇보다 가게가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무료로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노숙자들이 적지 않았다 보니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걸음을 해주시는 분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언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찾아온 노숙자분들을 직접 내보내며 소금을 뿌리기도 하셨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게 늘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혜씨, 저런 사람들이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해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오픈 초반에 한번 겪어봤는데 저런 사람들한테 무료로 선의를 베풀어주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 주면 안 돼, 절대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사장님이셨기에 차마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이 엄동설안에 며칠간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신 할머니를 매몰차게 내보낼 수도 없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지갑 안에 들어있는 3만 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곧장 계산대 안쪽으로 달려가 지갑에 있던 3만 원을 꺼내 사장님 몰래 할머니의 손에 꼭 쥐어드리며 할머니께 이렇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오늘은 이 돈으로 식사하시고요. 남은 돈으로 내일이랑 모레랑 또 국밥 드시러 오세요. 금액은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안 맡기셔도 괜찮아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째. 그냥 쫓아내도 되는데 뭐하러 지갑을 열어서까지 도와주려고 해요. 에이,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게 행동하면 안 되죠. 잘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딴 건 몰라도 국밥은 정말 맛이 최고거든요. 저기가 히터 제일 잘 나오는 자리니까 저 아래에 앉아서 따뜻하게 몸이라도 녹이고 계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할머니께선 제게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셨고 제가 손에 쥐어드린 3만 원을 소중히 꼭 쥐고서 자리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딱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 멀리서 뭔가 저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지? 기분 탓인가 싶어 돌아보는데 할머니가 앉으신 쪽에 대각선 방향으로 앉아 계시는 중년의 한 남자 손님께서 절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부담스러운 눈길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오지랖을 부렸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구 들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난 후 전 할머니께 팔팔 끓인 따뜻한 돼지국밥 한 그릇을 내어드렸어요. 할머니께선 배가 정말 많이 고프셨는지 뜨거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국밥을 무척이나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도 입맛에 맞으시는지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저를 빤히 쳐다봤던 중년의 남자가 계산을 하러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돼지국밥 하나, 순대 한 접시랑 소주 한 병 해서 15,000원 나왔습니다. 식사는 입맛에 맞으셨을까요? 네, 국물이 아주 깔끔해서 소주랑 가볍게 먹기 딱 좋더라고요. 근데 아가씨, 혹시 여기서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아르바이트생인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여길 직장으로 삼아서 다니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요.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제 나이는 올해 28살이고 그냥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집에 급한 사정이 좀 있어서 취업이 될 때까지 마냥 도전만 하고 지낼 수는 없더라고요. 회사인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번번이 떨어지고 있고요. 남들 다 아는 직장 생활이라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즘 취업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아가씨,
혹시 저희 회사에 면접 보러 올 생각 없어요? 내가 작은 회사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들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점점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비록 작은 기업이지만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회사예요. 우리 회사는 집안 형편이나 자격증 같은 거 안 보고 오직 사람을 대할 때 보이는 태도, 행동, 그리고 성실함 같은 걸 위주로 보거든요. 딱 어울린다 싶어서 자, 명함 한 장 주고 갈 테니까 혹시라도 면접 볼 생각이 있다면 이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겨줘요. 중년의 손님은 제게 명함 하나를 건넨 후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에 적힌 회사명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회사는 작은 회사였지만 일명 중견기업만큼 복지가 좋은 중소기업으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상여금은 물론이고 생일에는 파티와 함께 선물도 챙겨주며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따로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복지면 복지, 대우면 대우 말이죠. 지금은 중소기업이지만 앞으로 무궁무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처 회사를 싹 다 비교해도 연봉이 탑 수준의 회사라는 걸 저도 주변 친구들을 통해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사람들이 일을 하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 한 해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려 회사 대표가 제게 명함을 주고 가다니 뭔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명함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사장님께서 슬쩍 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어? 아까 계산을 하고 나가신 손님께서 제게 명함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회사 이름을 보니까 낯선 곳이 아니어서요. 이런 곳에서 저한테 명함을 주고 가다니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얼떨떨하네요. 직원 복지론 대기업 뺨치게 끝내주는 회사라던데. 지혜씨, 모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면접이라도 보고 오는 게 어때? 그래도 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지낼 거야? 얼마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어머니 항암 치료도 다 끝나셨다면서.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 말고 취업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하지. 이런 서빙 아르바이트는 기회가 되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지만 취업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아, 지혜씨. 그러니까 우선은 지원해봐. 아이, 혹시 알아? 이 기회가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찬스일지. 사장님은 제 어깨를 툭툭 두들겨 주시며 진심으로 절 응원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용기가 생기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명함에 적혀있던 번호에 메시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명함을 주고 가셨던 국밥집 직원입니다. 면접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보낸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께 전달을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회사 면접 일정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내일 오후 2시쯤 시간 괜찮으실까요? 장소는 제가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를 남길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긴장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일정까지 잡고 나니 그제서야 마음이 확 떨려오더라고요. 평범하게 아르바이트만 하고 지내던 제게 이런 좋은 기회가 오다니 정말 꿈만 같았죠. 다음 날 사장님께 면접을 보러 가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장사 준비만 조금 도와드린 후 집으로 돌아가 면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모처럼 거울 앞에서 화장도 하고 면접용 정장도 갖춰 입으니 동생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제게 이렇게 말을 해주더군요. 언니, 오늘 면접 보러 가는 거야? 며칠 전에 명함 받았다고 얘기했던 거기? 맞아. 붙든 떨어지든 기회가 들어왔으니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연락드렸더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시더라고. 누나답지 않게 긴장하지 말고 면접 꼭 잘 보고 와야 돼. 내 동생들이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아주 내가 그냥 힘이 절로 난다. 고마워. 누나 면접 잘 보고 올게.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꼭 할 말은 다 하고 나와야겠다. 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서 집을 나섰어요. 그렇게 저는 버스를 타고 면접 장소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 도착을 하니 엘리베이터 앞에 그날 제게 명함을 주셨던 대표님께서 서 계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환히 웃으며 맞이해 주셨어요. 지혜씨,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네, 버스 타고 오니까 생각보다 금방이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자, 어서 들어가죠. 지금 직원들 일하는 시간이라 조용할 텐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저만 따라오면 돼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대표님을 따라 회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직원분들께선 업무를 보시는 와중에도 면접을 보러 온 제게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면접은 대표실 안에서 대표님과 1대1로 진행됐습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라면 다들 긴장을 하실 텐데 이상하게 전 떨리거나 머릿속이 하얘진다거나 하는 게 없이 되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날 뜬금없이 명함을 내밀어서 많이 당황했을 텐데 이렇게 면접 보겠다고 먼저 연락줘서 고마워요. 자,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김지혜입니다. 나이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살이고 부모님,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아이고, 지혜 씨가 장녀였어요? 어릴 때부터 어깨가 많이 무거웠겠네. 그래도 부모님은 든든하시겠어요. 지혜 씨처럼 이렇게 듬직한 큰딸이 있어서.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면접을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어요? 어, 이유는 많은데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저 어릴 적 아버지께선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치셔서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으셨고 또 어머니께선 정신지체 3급의 상태로 저희 가족을 위해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어른이 되면 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 위암 2기라는 진단까지 받으시게 됐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더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하염없이 회사에 취직이 되겠지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시지 어머니도 아프시지. 그때부터 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국밥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일을 한 지가 1년 정도 됐을 때쯤 대표님께서 명함을 주셔서 면접이라도 한번 꼭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는 항암 치료가 마무리되셨고 이제 직장을 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찰나였거든요. 되든 안 되든 기회가 왔으니까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회사에 합격하게 되면 국밥집은 그만둬야겠네요. 사장님께서 아쉬워하진 않으셨어요? 지혜 씨 같은 사람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처음에 명함 받고 망설이던 제게 면접을 보러 가라고 해주신 게 바로 국밥집 사장님이세요.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면접이라도 한번 보러 가라면서요. 그래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면접을 보러 올 수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날 내가 왜 지혜 씨한테 명함을 건넸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솔직히 많이 궁금해요.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명함을 주신 건지 알고 싶어요. 대표님께선 저의 말을 들으시더니 방긋 웃으시며 제게 명함을 건넨 이유에 대해 이야기 시작하셨습니다. 전 그날 지혜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노숙자 어르신께 본인의 지갑을 꺼내 돈을 쥐어드리고 국밥을 시켜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라면 함께 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당장의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날 국밥 한 그릇만 주면 안 되냐는 질문을 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국밥 한 그릇만 주면 안 되냐는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그 추운 날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안 도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제 가족이라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사실 이 회사를 세운 건 우리 부모님의 영향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지혜 씨 부모님처럼 몸이 좀 불편하셨거든요.
두 분 다 제가 20대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평생을 편견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우리 부모님같이 몸이 불편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면서 살아야겠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편협한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것과 평범하게 사회 구성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꼭 안겨줘야겠다 생각하면서 이 회사를 차렸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둘 모여 지금의 회사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난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지혜 씨와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출근 가능하겠어요? 저는 대표님의 말에 고민하지 않고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회사에 채용이 된 후 곧장 집으로 달려가 면접에 합격했고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가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리를 지르며 저와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던 국밥집에도 회사 합격 소식을 알린과 동시에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라니 사장님께선 진심을 담아 축하해 주셨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항상 걱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잘 풀려서 정말 다행이다. 진심으로 축하해. 지혜 씨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나와 함께했던 누군가가 내 행복에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를 해준다는 게 참 소중한 거더라고요. 괜히 인생을 잘 산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말이죠. 그리고 국밥집에서의 마지막 근무라고 퇴근하던 날 밤, 제 인생에 특별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게끔 해주신 노숙자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선 저의 얼굴을 보시곤 황급히 제 쪽으로 달려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동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가씨한테 돈을 돌려주려고 국밥집에 찾아가지 못했어요. 다음날 바로 돈을 돌려줬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손님이 많아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소리도 못하고 아가씨 그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따뜻한 국밥으로 허기를 채울 수 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요. 여기 그날 아가씨가 나한테 빌려줬던 3만 원 돌려줄게요. 빌린 돈이니까. 할머니, 돈 돌려받으려고 드린 거 아니었어요. 그냥 할머니께서 조금이라도 걱정 없이 끼니를 잘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렸던 거예요. 전 할머니 덕분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회사에 취업도 했는걸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아이고, 그거 정말 잘된 일이네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아가씨 마음씨도 따뜻하고 야무져서 어딜 가든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남의 돈을 받아놓고 모른 척 입을 싹 닦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 그러면 빌려준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취업 성공한 기념으로 할머니가 손녀한테 용돈 주는 거다 하고 생각해요. 그러면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얼른 받아요, 받아. 할머니께서도 저의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면서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덕담도 한마디 남겨주셨죠. 그리고 제가 끝까지 마다한 돈을 한사코 제 코트 주머니 안에 빠르게 넣으시곤 짧은 인사를 남긴 채 떠나버리셨어요. 이 3만 원이 어르신에겐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다음에 만나면 꼭 돌려드려야지 생각했지만 아쉽게도 그날 이후부턴 할머니를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회사에 사무직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쭉 근무를 잘하고 있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밝은 직장 동료들과 1년에 2번 회사 워크숍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무엇보다 저희 부서 여직원들끼린 정말 죽이 잘 맞아서 점심시간만 되면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게다가 다들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 자리엔 함께 촬영한 네컷 사진들과
워크숍 때 찍은 사진들이 한가득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도 하나의 축복이 찾아왔어요. 바로 저의 결혼 소식인데요. 저는 회사 내에서 만난 저보다 3살이 많은 남자친구와 함께 올 11월 웨딩 마치를 올린답니다. 3개월 정도 남은 지금 아주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게 된 건 저와 잘 맞기 때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의 상황을 알고 따뜻하게 마음으로 품어줬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장난 같은 사이가 되고 싶다며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엔 저희 집 식구들하고 같이 식을 올리기 전에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난 너무 좋은데 아마 아버지를 정말 잘 챙겨야 할 거야. 예전에도 한번 집을 막 나가신 적이 있어가지고 한시라도 편하게 있을 수 없을 텐데 괜찮을까?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 장인어른은 옆에서 내가 딱 돌봐드릴 거니까. 그동안 힘들고 바쁘게 산다고 마음 편하게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다녀왔을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게 나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 운전도 내가 하고 음식들도 다 내가 준비할 테니까 편하게 장모님 장인어른 처제 처남 데리고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오자. 자기 부모도 아니고 그저 처가댁일 뿐인데, 그리고 장인어른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살갑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최근 저희는 거제도 쪽으로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처럼 남편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고 시댁 식구들도 저의 상황을 받아들여 주시면서 제게 무척이나 잘해주고 계신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이러한 행복은 한 번도 느껴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도 남들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볼 수 있을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이라는 걸 해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무심코한 행동 하나가 저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이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저희 가족들 그리고 곧 저의 영원히 되어줄 남편과 함께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편지를 남기고 사연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하는 2 동생들. 아마 우리 가족이 없었다면 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야. 내 곁에서 누구보다 날 응원해주고 응원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나와 평생을 함께할 나의 반쪽 남편. 우리 집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우리 부모님께도 살갑게 아들처럼 굴어줘서 감사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우리 평생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면서 걱정 없이 잘 지내보자. 우리 가족들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식구가 살아갈 일상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